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돈에 관한 모든 이야기. 이철한 지음, 나무발전소 출판사. 이철한 7080 세대로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지금의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면서 한강의 기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일조하였다.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데에는 한국거래소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근무하였다. 지금은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단국대학교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와 문화의 접목이라는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계 인사들을 위한 소규모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요 저수로는 과천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한국경제의 선택, 재벌계획의 드라마, 대한민국 우리들의 참여로, 숫자로 보는 한국의 자본시장, 14일간의 금융여행, 14일간의 글로벌 금융여행, 14일간의 한국경제여행, 준년 예찬,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 2015 세종도서 사회과학 분야 도서 선정 등 다수가 있다.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돈에 관한 모든 이야기. 머리말. 악마와 천사의 두 얼굴. 돈. 돈은 사람이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욕망 추구에 필요한 자원이며 행복의 중요한 촉매제가 된다. 돈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그래서 동서고금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돈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살고 있다. 그런데 돈에 대한 관심이 올바르면 좋은 돈이 될 것이고 관심이 잘못 흐르면 나쁜 돈 또는 이상한 돈이 되기 쉽다. 돈은 악마와 천사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돈은 악마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어느 옛 현인은 일찍이 돈에 이러한 악마적인 관점을 잘 알아보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씀을 남겼다. 또 다른 현인은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그렇다고 가난을 명예로 생각하지도 말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돈은 커다란 위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런데 그 힘은 위대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다. 돈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돈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분노와 절망을 주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끊어놓기도 한다.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목숨을 잃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모든 인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돈에 대해 잘 모르는 것 또한 인간이다. 그래서 돈의 속성과 돈의 흐름, 돈 버는 기술, 돈이 가져다주는 행복감 등등 다양한 얼굴을 가진 돈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돈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과 생각들을 정리해보고 싶었다. 다행히 지나온 내 삶의 이력이 돈과 관련된 분야였기에 이런저런 자료와 경험들이 이야기를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돈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이후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등 돈에 대한 일반 상식을 다뤘다. 2부에서는 신용사회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신용을 쌓을 수 있는지 우리 사회를 검은 돈이 횡행하지 않는 맑고 투명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3부에서는 돈을 버는 기술, 즉 재테크 노하우를 정리해 보았다. 오랜 세월 시장관리자로 살다 보니 직접 투자할 기회는 없었다. 그래서 객관적이며 상식적인 관점에서 건전한 자산관리와 투자가 되기 위한 전략을 생각해 보았다. 4부에서는 금융자본주의의 진전 상황과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강국들 간 통화전쟁의 앙상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한 바구니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간략히 짚어보았다. 5부에서는 사람들의 삶에서 돈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또 돈을 어떻게 벌고 활용하는 것이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독자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했다. 이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돈에 관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던 것이다. 첫째, 돈은 사람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결코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거나 행복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이웃과 사회 그리고 지구촌을 위해 함께 나눌 때 돈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더 커질 것이다. 둘째,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돈이 너무 많아 화를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보아왔다.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들인 돈은 더욱 위험하다. 어쩌면 돈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사람은 결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셋째, 돈을 벌고 쓰는데도 윤리와 도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도한 탐욕으로 인해 수많은 경제 위기가 초래되고 또한 개인의 삶이 망가지는 모습을 흔히 보아왔다. 이는 결국 돈을 버는 방법이 정당해야 하고 아울러 돈을 쓸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선현이 남긴 말이 생각난다.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돈을 버는 건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건 예술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결국은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윤리성과 도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을 마치고 나니 부족한 점이 많이 눈에 띈다. 돈이란 게 워낙 복잡 다양하고 미묘해서 이야기거리는 무궁무진하지만 시간과 지면의 제약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며 돈에 관한 일반 상식. 돈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다. 돈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활력소다. 또한 상업과 무역을 촉진하고 가치를 축적하는 수단이며 상대적 가치의 본질적 척도이다. 돈의 기원. 돈의 어원은 고대 로마의 여신 주노를 모신 신전의 이름인 모네타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BC 269년 로마인이 주노의 사원에서 최초 주화인 동전 코인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에 모네타의 이름이 붙여졌고 그 말이 변해서 머니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화폐를 돈이라고 한다. 이것의 어원은 금은의 무게 단위인 돈에서 비롯됐다는 설과 화폐는 돌고 돈다에서 돈다는 의미에서 돈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유로화로 통합되기 이전에 그리스 화폐였던 드라크마는 기원전 500년경 최초의 국제통화로서 지중해, 중동, 이스라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까지 통용되어 국제교역을 이뤘다. 1드라크마는 미랄 67개의 무게와 동일한 은의 가치를 말한다.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등 이슬람 국가들의 화폐 단위로 사용되는 디나르와 디람의 어원 또한 이 드라크마에서 비롯됐다. 이처럼 돈의 단위는 주로 무게와 모양 또는 사람의 이름에서 생겨났다. 이에 비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사용하는 화폐인 크로네와 크로나는 왕관을 뜻하는 크라운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물품 화폐, 금속 화폐, 신용 화폐. 돈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돈의 개념은 기원전 32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다고 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통용된 세겔은 원래 보리의 양을 의미했다. 이는 통화 단위뿐만 아니라 무게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세겔은 구약 성서에서도 등장하는데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세겔을 팔려간 이야기가 나온다.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의 6대 왕 함무라비는 최초로 금융 구제 조항을 공포했다.
기원전 1750년경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 부채이자와 벌금 납부를 규정했다. 또 중국에서는 기원전 1000년대 조가비가 화폐로 사용된 기록이 나온다. 한편 돈의 발전 과정은 처음 물품 화폐에서 시작되어 이후 금속 화폐와 종이 돈을 거쳐 이제는 점차 전자화폐와 가상화폐로 발전해 가고 있는 중이다. 화폐가 나오기 전인 아주 오랜 옛날에는 각자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만들었었다. 그러다 점차 생산량이 늘어나자 자신이 사용하던 남은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남은 물건과 바꾸어 쓰기 시작했다. 이처럼 물물교환이 빈번해지자 사람들은 서로가 원하는 물건의 종류, 품질, 양을 측량하기 힘들고 또 운반상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준 물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야 곡식이나 가죽처럼 생활 필수품을 물품 화폐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런 물품은 생산량에 따라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는 비교적 가치가 일정하고 복용과 운반이 쉬운 조개껍질, 옷감, 농기구, 장신구 등을 돈으로 사용했다. 이런 것들을 물품 화폐 또는 자연 화폐라고 한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화폐 역할을 한 것은 소금이었다. 소금은 1세기까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화폐로 쓰였으며 로마 군인에게 급료로 취급되기도 했다. 오늘날 급여 생활자 셀러리맨의 어원도 바로 이 솔트 소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봉급이 짠 이유가 소금의 본성 때문이라는 농담도 있다. 그 이후 금속 재활용 기술과 수공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금, 은, 동의 유통량이 많아지면서 이것들이 보편적인 돈의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금속 화폐이다. 화폐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접근이 쉽고 그 양이 충분하며 내구성이 길어야 한다. 또한 대체성이 있고 쉽게 소지 가능하며 신뢰할 만한 대상이어야 한다. 금이나 은, 청동 같은 금속은 이 기준을 대부분 만족시키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이상적인 화폐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세계 최초의 금속 화폐는 무엇이었을까? 공인된 세계 최초의 화폐는 기원전 7세기 우리 오늘날의 터키 북서부 지역에 위치했던 리디아 왕국 BC 670에서 BC 546년에서 발행된 주화이다. 당시 발행된 세계 최초의 주화 일렉트론 코인은 금과 은을 합금한 달걀 모양의 동물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오늘날 리디아의 사자로 알려진 이 돈이 세계 최초의 동전으로 간주된다. 이 동전은 당시 정복전쟁에 동원된 그리스 출신 용병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동전의 생산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화폐 주조가 점차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와 로마 제국으로 이어졌고 그리스 문명을 계승한 로마 제국은 단일 통화를 사용했다. 로마 제국의 경영에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었다. 터키 군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수단으로 화폐가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기원전 3세기 중국이 최초 통일국가인 진에서 발행한 엽전이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한편 경제 규모와 돈의 유통량이 절대적으로 커지자 더 이상 금, 은으로 만든 금속 화폐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라의 초기 단계에는 금, 은 등의 본 위화폐 기능을 보충하는 동, 알루미늄, 니켈, 주석 등의 보조화폐를 발행했다. 이것들은 금과 은 등 본위 화폐와는 다르게 소재 가치 이상의 익명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금속 화폐의 한 종류로 금속 화폐가 지닌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결국 정부의 권위를 배경으로 한 화폐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종이화폐다. 지금은 종이화폐 외에도 은행권, 어음, 수포 등의 보조화폐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을 총칭하여 신용화폐라고 한다.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 우리나라의 고대 화폐는 기원전 957년 기자조선에서 자모전이라는 철전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실물은 전해오지 않는다. 이후 최초로 동전이 만들어진 것은 고려 성종 996년대 주조된 건은 중보였다. 조선시대에는 조선통보, 상평통보 외에도 몇 종류의 엽전들이 주조 유통되었다. 그 후 고종 19년 1882년에 비로소 서양식 화폐 제도를 도입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주화와 같은 압인식 화폐를
주조하기 시작했다. 이때 주조된 경화를 건대주화라 한다. 한편 일본 제1은행은 1878년 부산에 지집을 내고 부산, 원산, 인천 등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 화폐를 유통시켰다. 이들은 1902년에 조선 정부의 허락 없이 제1은행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후 1950년 6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족하면서부터 최초의 한국은행권인 1000원권과 100원권이 발행 통용되었다. 1962년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은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및 1원권 등 6종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현재 사용되는 화폐의 형태가 완성되고 고급화가 이루어졌다. 1983년 발행된 5천원권과 1만원권은 규격이나 색상, 재질 또한이 현재 사용하는 화폐와 거의 차이가 없다. 이후 위조 및 변조 방지 요소를 강화하면서 1만원권을 1994년과 2000년에 5천원권을 2002년에 각각 새로 발행했다. 그리고 2009년 5만원권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의 등장. 돈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지금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전자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동전과 지폐를 역사의 대안길로 밀어내고 있다. 이제 물리적 돈을 매개하지 않고도 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전자화폐와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제 세계 금융 환경은 IT와 금융의 융합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금융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금융과 정보기술의 합성의 핀테크이다. 이는 인터넷 모바일 공간에서 결제, 송금, 이체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한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산업 환경과 금융 소비자의 습관에 커다란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IT 기술을 가진 혁신적 비금융 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 결제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우리나라에도 2016년 인터넷 전문 은행이 탄생한다. 전통적 금융 강국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틈새 시장 이익이 비교적 적고 규제에 따른 서비스 제한과 금융 보안에 대한 우려로 그동안 핀테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성숙도와 IT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핀테크에 대한 잠재적 성장 가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세계의 주요 통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돈이 있으며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는 무엇일까? 유로화처럼 다수 국가들이 단일 통화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저마다 자국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는 수십 가지 종류의 화폐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화폐이다. 세계의 기축통화, 미국 달러. 미국 달러는 미국의 강경한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세계 기축통화로 통용되고 있다. 기축통화란 국제 간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말한다. 이로 인해 몇몇 국가들은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국가들은 사실상의 통화로 달러를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 달러는 보통 달러 기호인 달러 축약하여 나타내며 캐나다나 호주 등 다른 나라의 달러들과 구분하기 위해 US에 줄을 긋고 달러라고 쓰기도 한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기는 물론 1776년 독립선언 후 1783년 파리 조약에서 독립이 승인될 때까지도 독립적인 화폐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의 외국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1792년 달러가 만들어져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1913년 출범한 연방준비이사회가 연방준비지폐를 발행하면서부터 달러가 미국의 공용 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로는 달러화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돈의 화폐 단위는 달러와 센트이며 1달러는 100센트이다. 달러를 속어로 buck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끼리는 달러보다도 이 buck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동전, 코인은 4가지가 있다. 1센트 동전은 a penny, 5 cents 동전은 재밌는 사실은 동전 크기가 더 크다는 것. 지폐의 경우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가 있다. 이 밖에 500달러, 1000달러, 5000달러, 1만달러, 10만달러 등의 지폐도 있으나 실제로 시중에 통용되지는 않는다. 일종 1달러 지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돈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폐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액면에 따라 지폐의 색상과 크기가 다른데 미국의 달러 지폐는 모두 동일한 색상, 동일한 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건종과 구분하기 쉬움보다는 통일된 이미지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미국 달러 지폐는 색상이 모두 녹색이어서 그린백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규격도 모두 가로 155.9mm, 세로 66.3mm로 같다. 이처럼 액면 금액에 상관없이 달러 지폐의 색깔과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 유로화, 위안화, 엔화,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유럽연합의 공식 화폐인 유로화는 1999년 1월부터 화폐 실물 없이 가상화폐로 처음 등장했다. 그러다 2002년 1월 1일부터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12개국의 화폐 실물이 공급되면서 일반 상거래 수단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 총 19개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의 마르크, 프랑스의 프랑, 이탈리아의 리라, 그리스의 드라크마 등 그동안 EU 가입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던 화폐는 역사의 유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EU 회원국 중 28개국 중 현재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는 19개국이며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9개국은 아직도 자국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유로화가 통용되면서 적어도 유로 지역 내에서는 환 위험이 없어지고 각종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반면 개발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 고유의 통화정책 포기라는 부담스러운 기회비용이 생겨났다. 즉 개별국가마다 중앙은행이 있지만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임의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는 반드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따라야 하는 제약을 갖게 되었다. 또한 유로 지폐의 디자인에 대해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다는 찬사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향기를 간직한 개별 국가들의 기존 화폐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데 대한 아쉬움도 크다. 이러한 향수를 고려해 동전 화폐인 유로주와 1, 2, 50, 20, 50센트 1, 2유로에는 지금도 개별 국가의 독특한 색채를 담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중국의 공식 화폐는 인민폐, 런민비이며 기본 단위는 원, 안이다. 보조 단위로 각 지마오과 분이 사용되고 있다. 1원은 시각, 1각은 10분에 각각 해당한다. 인민폐인 위안화는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완전히 거지화폐 취급을 받았다. 통화 가치가 낮은 데다 중국인들의 돈을 험하게 썼으니 사실 그럴만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15년 전만 해도 해외에서 위안화를 받는 곳은 동남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프리카에서도 통용될 정도로 인기 있는 화폐가 되었다. 더구나 위안화의 위상은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유로와 파운드까지 제치고 달러와 세계 기축 통화 자리를 놓고 다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와 향후 예상되는 위상을 감안하며 결코 가장된 전망이 아니다. 실제로도 2015년에는 IMF가 중국 위안화를 SDR 바스켓 특별 인출군에 편입토록 결정함으로써 위안화는 이제 국제준비통화 내지 기축통화의 하나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일본 엔화는 한때 달러를 능가하는 위세를 보이다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점차 퇴조하기 시작했다. 동전은 1, 50, 50, 100, 500엔권 등 6종류의 동전이 있고 지폐에는 1000, 2000, 5000, 만원 엔권 4종류가 있다. 이 밖에도 주요 통화로서 영국의 파운드, 스위스의 프랑이 있다. 파운드는 달러화 이전의 기축통화였다. 영국은 1816년 최초로 금본위 제도를 채택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파운드로 바꿔주는 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당시 영국의 무역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60%를 담당했고 런던 금융시장은 전 세계 투자 규모의 절반을 소화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파운드는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통화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사정이 달라졌다. 전쟁 비용을 마련하느라 각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탓에 금본위제가 파탄이 났다. 결국 영국은 1914년에 금본위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1931년에는 더 이상 파운드를 가져와도 바꿔줄 금이 없다며 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도 1파운드가 1.5달러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달러 대비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통화이다. 일반적으로 돈은 가로로 디자인되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깨고 세로로 또한된 화폐가 있다. 바로 세계 최강의 위세를 자랑하는 스위스 프랑이다. 10, 20, 50, 100, 200, 1000프랑 등 6종류가 있는데 모두 세로로 또한되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다른 통화와의 확실한 차별화가 가능하다. 스위스 프랑은 스위스 연방의 존재 이유가 될 정도로 강력한 화폐이다. 지금도 1스위스 프랑은 1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또 스위스 프랑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위조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다. 기타 주요국의 통화로는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크로네, 스웨덴의 크로나, 러시아의 루블 등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루피를 사용한다. 이슬람 국가들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리알, 아랍에미리트는 디람, 이라크, 쿠웨이트, 유라단 등의 디나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은 페소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돈, 원화. 우리나라의 현재 통화 단위는 원이다. 그동안 두 차례의 화폐 계획이 단행되었다. 첫 번째는 1953년 2월 14일 긴급 통화 조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1945년부터 1952년까지 전쟁에 따른 생산 위축과 거액의 군비 지출로 물가가 400배 이상 폭등하는 상황이 빚어지자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경제활동을 안정시키고자 화폐 단위를 기존의 원에서 환으로 바꾸면서 화폐 가치를 100대 1로 절하했다. 두 번째 개혁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약 공표에 맞춰 이루어졌다. 당시 화폐 단위를 기존의 환에서 원으로 다시 되돌리면서 화폐 가치를 10분의 1로 낮추었다. 이처럼 두 차례의 액면 조정을 거쳐 최초의 한국은행권 1000원은 1원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1만원권이 처음으로 발행된 것은 1973년이다. 그 당시에 비해 지금의 국민소득이 약 90배 이상 크게 높아졌고 소비자 물가 수준도 10배 이상 올랐다. 이로 인해 10만원권과 같은 새로운 고액권 화폐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액권 발행 찬성론자들은 고액권이 발행되면 일반 국민의 현금 휴대 및 거래상의 편의를 높이고 금융기관의 정액 자기 압수 보주로 10만원권 제조 관리에 따르는 비용 절감과 아울러 신분 확인 등 수포거래의 불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반대 논자들은 고액권이 발행되면 일반 국민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부추기고 또 현금 화폐나 여타 결제 수단과 달리 거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엄성적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하 경제 폐해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 소득 계층 간의 위화감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09년 6월부터 5만원권이 발행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그 중간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화폐에는 왜 초상화를 넣을까? 오늘날 화폐는 법적으로 가치가 부여된 돈으로서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시각예술품으로서도 한몫을 하고 있다. 화폐 역사상 초기에 발행된 지폐의 도안은 매우 조잡했다. 당시에는 화폐 도안의 사회적 예술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을 더 강조했다. 지폐면에 발행자의 서명 소지인에게 금은화를 지급한다는 문은 액면 금액을 나타내는 문자와 숫자만이 표시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부터는 화폐 도안을 시각적인 조형성과 실용성이 강조된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특히 디자인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화폐를 하나의 예술 창작물로 인식해 화폐 디자이너의 조각가의 사인을 화폐에 넣기도 한다. 화폐 도안의 소재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 동식물, 문화유산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중 화폐 앞면에는 주로 정치가, 학자, 예술가 등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인민들의 인물 조상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폐에는 세종대왕, 율곡이, 태계이왕, 신사임당의 조상, 미국 달러에는 워싱턴, 링컨 등 역대 대통령의 조상, 영국 파운드의 앞면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상, 중국 위안화에는 마오쩌둥의 조상이 들어있다.
인물 초상이 화폐 도안으로 각광받는 이유. 그러면 이처럼 인물 초상이 화폐 도안의 소재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인물 초상은 다른 소재에 비해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대내외에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화폐에 사용된 인물의 위엄과 훌륭한 업적이 화폐의 풍요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에 비해 쉽게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는 친근감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풍경은 사람의 눈으로 사소한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은 평소 무의식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만 생겨도 금방 이를 알아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도안들보다 인물화를 그대로 베끼는 것이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정착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인물 초상을 단계로 했으면 이제는 어느 인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화폐 도안으로 적합한 인물은 업적과 품성이 위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충분한 역사적 검증을 거쳐서도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세종대왕과 조지 워싱턴, 마오쩌둥 등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화폐에 새겨진 인물이다. 이처럼 대부분 국가에서는 화폐 도안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지도자나 위인들을 새겨넣고 있다. 하지만 유럽을 위시한 몇몇 국가에서는 화폐를 하나의 예술 창작물로 인식하고 예술인의 초상을 화폐에 넣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로화로 통일되기 전 프랑스는 작가 생테쥐베리, 음악가 드뷔시, 에펠탑을 만든 건축가 에펠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와 음악가, 건축가들을 안면의 소재로 사용했다. 독일 역시 문학가, 수학자, 예술인 등을 화폐 도안 인물로 채택하고 있었다. 스위스, 프랑하는 지금도 안면 소재를 모두 시인, 화가, 작곡가 등 문화예술인으로 하고 있다. 화폐 초상에 담긴 에피소드. 사실 역사상 유명한 영웅과 혹은 그리고 국왕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초상을 화폐 속에 넣는 경우가 들어 있었다. 그것이 초가 마케도니아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또 로마의 황제 시저도 자신의 얼굴을 화폐에 담았다. 그런데 이로 인해 패가망신을 한 예도 있다.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가 그랬다. 루이 16세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아시냐르는 새 지폐를 대량으로 발행하면서 여기에 자신의 초상화를 넣었다. 당시 특권 계층은 넓은 토지와 간직을 독차지하고 면세 등의 혜택까지 누렸지만 일반 시민 계층은 갖가지 봉건제 속박과 무거운 세금 따위로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시민들이 봉기하여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했고 루이 16세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다. 루이 16세는 마부로 변장해 고유의 탈출을 시도했는데 공교롭게도 지폐에 그려진 그의 초상화 때문에 변방의 한 농부가 그를 알아보고 신고했다. 결국 혁명군에 체포돼 루이 16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렇다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수천 종의 화폐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은 누구일까? 바로 현재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이다.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세계 200여 국가 중 영국 여왕을 자국 화폐의 도안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호주 등 20여 개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국가의 화폐에 영국 여왕이 등장하는 이유는 영국이 영연방의 명주로서 한때 세계를 지배했으며 아직까지도 영연방국가의 수는 50개가 넘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처음 화폐에 등장한 것은 1953년 왕위를 승계받으면서부터이다. 당시 나이가 27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처음 화폐에 등장한 여왕의 모습은 젊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 앞에 여왕도 어쩔 수 없이 젊음을 잃어가면서 일부에서는 화폐에 실려 여왕의 초상이 실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게 됐다. 여왕의 화폐 초상은 지금까지 지폐와 주화에 각각 4차례씩 모습이 바뀌었다. 10년마다 한 번꼴로 바뀐 셈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에 담겨진 여왕의 모습은 1990년대에 바뀐 것이다. 세계의 기축 통화인 미국의 달러에도 유명 정치인들의 초상화가 담겨있다. 100달러에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벤자민 프랭클린, 50달러에는 제18대 대통령이 율리시스 S. 그랜터, 20달러에서는 제7대 대통령이 앤드루 잭슨, 10달러에서는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 5달러에는 노예 해방과 남북전쟁으로 유명한 링컨 대통령, 2달러에는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1달러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다. 또 일본의 경우 1만엔권에는 계모사상가로서 게이오 대학을 설립한 후쿠자와 유기치, 5,000엔권에는 감수성과 뛰어난 문장력으로 주와 같은 작품을 남기고 24세를 요술한 여류소설가 히구치 이치오의 초상화가 들어있다. 그리고 중국의 오위안화에는
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다. 우리나라 화폐 속 초상화. 우리나라 화폐에는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이승만, 세종대왕, 충무공, 율곡, 태계의 초상이 등장했다. 위원이도 이씨 1세기다. 최근 다산, 정약용이나 안중근 의사의 초상을 내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문화예술인이나 혹은 이야기나 만화 속의 주인공들을 초상화의 주인공으로 하자는 견해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화폐에 최초로 등장한 초상화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다. 한국은행이 1950년 최초로 발행한 은행권인 천원권에 두루마기를 입은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이 앞면 왼쪽에 새겨져 있었다. 현재 1만원권의 앞면을 장식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초상은 1960년 8월 발행된 천환 지폐의 첫 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율곡 2 초상은 1972년부터 5천원권에 사용되고 있고 태계 2항은 1975년 천원권 지폐에 등장했다. 가장 최근인 2009년 6월 발행되기 시작한 5만원권 지폐의 주인공으로 율곡 2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선택됐다. 충무공 이수신 장군은 현재 100원 동전에 남아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폐에 나타난 초상은 모두 중앙을 비껴나 위치해 있다. 사연은 이러하다. 1956년에 발행된 5천원권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이 중앙에 배치됐다. 사람들은 흔히 지폐를 반으로 접어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데 이럴 경우 대통령의 초상이 접히면서 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대통령의 얼굴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지폐는 발행이 중지되고 대통령의 초상화를 오른쪽에 넣은 새 지폐가 1958년 발행되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 지폐에 들어가는 초상화는 중앙을 벗어난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처럼 현대의 화폐는 통화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한 나라의 이미지 홍보물로서 또 예술작품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듯 한 장의 화폐에도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깃들어 있다. 그러므로 화폐를 그 나라의 얼굴로 보아도 무방할 듯 하다.